네, 401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굉장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타나 이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정오표 게시판 꼭 참고해 주시고, 카페는 여기 지금 동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꼭 카페 가입해 주세요. 다양한 무료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카페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1번 보실게요. 401번. 뭡니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쓰여져 있어야 한다. 자, 402번 볼게요. 시험용 검체 용기에 기재돼야 되는 거 뭐였어요? 명칭 및 확인 코드, 제조 번호, 검체 채취 일자가 있었죠. 따라서 40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니은 리을. 다음 403번 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했는데요. 사용 기한하고 짝꿍은 몇 년? 1년. 제조 1, 제조 연월일과 짝꿍은 몇 년? 3년. 그래서 1하고 3입니다. 404번 볼게요. 404번에 나머지는 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제작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않고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실시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않았거나가 아니라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만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고 플러스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죠.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항은 404번 같은 사항은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거 구별해서 암기해두세요. 405번 보겠습니다.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이죠.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경우. 변질, 변폐, 병원 미생물 이런 건 세트 단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제조일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세 글자 뭐다? 제작업을 할 수 있다. 제작업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406번 볼게요. 406번 위탁계약에 따라 틀린 내용은 했는데요. 1번 볼게요. 제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위탁 제조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CGMP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CGMP의 경우에는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 제조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CGMP 적합 기준을 받은 업소에 위탁 제조하는 것을 권장한다지 의무는 아닙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볼게요. 위탁업체의 경우에는 수탁업체의 계약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쵸. 그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누구다? 위탁업체라는 거죠.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위탁업체의 경우 수탁업체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그렇죠. 모든 건 다 문서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막 말로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업체에 관한 정보를 전 당연한 거고, 위탁업체의 경우 수탁업체에 대해서 계약서에 계약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당연합니다.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에 대해서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당연히 수용해야 되고요. 수탁업체에서 생성한 위수탁 관련 자료는 유지되어 위탁업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예,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나요? 예, 다음 407번. CGMP에 따라서 위탁계약에 따라 옳은 내용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제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제조하는 것을 권장한다. 네, 기억 맞았고요. 그리고 수탁업체는 위탁업체의 계약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그 업체가, 이거 잘못됐죠. 수탁업체가 아니라 반대로 됐죠.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의 계약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됐죠. 위탁업체가 돈 주고 맡기는 곳, 수탁업체가 돈 받는 곳. 그쵸? 돈 준 곳에서 돈 받는 곳을 감사해야지. 반대로 되면 뭔 소리야, 그죠? 디귿 볼게요. 위탁업체의 경우에 수탁업체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문서로 체결해야 했고요. 위탁업체의 경우엔 수탁업체에 대해서 계약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며 수탁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 따라서 답은 2번. 자, 이거 볼게요. 뭐 위수탁 관련 자료는 위탁업체에서 이용이 불가능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였죠. 자, 408번 볼게요. 불만과 관련된 사항인데 외부 정보였죠. 기억나세요? 모든 그 적합 판정 기준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 그것과는 어긋난다라고 말하는 그런 외부 정보나 외부 의견 같은 것을 불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08번 볼게요.
불만 처리 담당자의 경우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해야 하고요.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조사 시 다른 제조 번호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 점검을 하면 아주 좋고요. 불만은 제품의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불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그 전거를 계속 검토한다면 너무 무의미한 행정 업무겠죠. 무의미한 업무일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불만사항 조사 시 불만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자, 409번 볼까요? 409번. 409번도 불만과 관련된 그 문제네요. 네, 불만 처리에 따라 불만 처리 담당자가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네, 불만 처리 담당자의 경우에는요, 불만 접수 연월일, 그리고 불만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그 불만이 야기된 제품명하고, 그리고 그 제품이 다 그럴 건 아니고 그 해당 제품 번호만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조 번호 같은 것을 포함하면 좋고요. 불만을 조사하고 추적 조사 내용 같은 거 다 기록해야 되고, 처리 결과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서를 기록 유지해야 하고요. 다른 제조 번호의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지 점검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 모든 사항은 뭐냐면,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기역, 미음, 얘랑 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불만 처리 담당자의 성명이 아니라 뭐였어요? 불만 제시자, 제기자의 성명이었죠. 자, 410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발견하면 화장품 제조업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가는 회수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회수 책임자가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 이행을 해야 하는 다음 사항이 무엇이냐 했는데, 일단 전체 회수 과정에 대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결함 제품의 회수 및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회수의 경우에는 그 회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회수된 제품은 확인 후에 제조소 내 격리 보관을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회수 과정의 주기적인 평가 뭐 이런 것도 필요시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전체 회수 과정에 대한 화장품 제조업자와의 조정 역할이 아니라요, 이 회수 책임자의 경우에는 이 회수 책임자 자체가 화장품 제조업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다음은 1번입니다. 자, 411번 볼게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이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화장품법 제9조, 위에 나와 있었죠? 제9조, 15조, 16조의 1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제9조는 안전용기 포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1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그리고 제15조는 영업의 금지 조항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화장품을 팔면 영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한 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거, 이물이 혼입된 거, 아니면은 사용상 할 수 없는 원료를 넣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거, 그리고 호불소의 뿔 또는 호랑이의 뼈 같은 거 넣은 거, 그리고 뭐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만든 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한 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위조 혹은 변조한 거,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답 아니고, 2번도 답 아니고, 3번도 답 아니고, 그리고 5번도 답 아니죠. 그러면 이물이 혼입되거나 부착한 화장품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한 소분 화장품의 경우에도 불법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는 제 16조의 1항이 아니라 16조의 2항입니다. 네, 이건 16조의 2항인데요. 16조의 2항은 지체 없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아닌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412번 보겠습니다. 이건 변경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했는데, 이거 누구에 의해 승인이겠어요? 당연히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한 승인은 다 뭐예요? 다 품질 보증 부서의 책임자 1번이죠.
자, 413번 보겠습니다. 내부 감사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내부 감사의 목적은 품질 보증 체계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고요. 감사자의 경우에는 감사자 대상과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연계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일해놓고 자기가 감사를 해? 이거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자, 3번 볼게요. 검사 결과는 기록돼서 피감사 부서를 제외한 경영 책임자 및 감사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피감사 부서를 제외하죠? 피감사 부서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당한 부서죠. 감사를 당한 부서한테도 그 결과를 알려줘야죠. 너희 이렇게 했는데 이거 부분이 잘못됐더라. 너희 이거 신경 써라. 이렇게. 그렇죠? 제외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5번을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414번 볼게요. 문서 관리에 따라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화장품의 기억 볼게요. 기억. 문서는 보안을 위해서 작업자가 알아보기 어렵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렵게 하면은 뭐할러 이 문서를 만들죠? 예, 쉽게 해야 되겠죠. 문서는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하고요. 니은 기록 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 혼용되지 않도록 수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아니에요. 수정 전 내용을 반드시 알아볼 수 있도록 찍 그거 가지고 뭐 도장 찍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록 문서의 보존 기간은 공문서 처리 규정에 따라 반영구 보존 기간이 50년을 따른다. 아니죠. 이건 뭐 공무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사적인 기업이죠. 물론 기록 문서의 보존 기간이 다 있겠지만 반영구 보존 기간이 50년을 따른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원본 문서는 품질 보증 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맞습니다. 4번은 작업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합니다. 리을 맞고요. 문서의 인쇄본 또는 전자 매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관 당연한 거고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 맞아요. 리을, 미음, 비읍 연필로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4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문서 관리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문서의 작성 및 개정 어쩌고저쩌고들은 문서 관리 규정을 작성하기 당연한 거고 문서는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여 그렇죠. 작업된 문서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서명과 승인 연월일이 있어야 되고요. 문서의 작성자, 검토자 및 승인자는 서면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문서를 개정할 때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개정 사유 같은 거를 당연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가진 사람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개정 번호를 그쵸 지정해야 돼요. 모든 개정할 때마다 번호를 지정하는데요. 문서의 보안을 위해 전자매체보다 인쇄매체를 지향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문서의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면 됩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따라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뭘 지향한다 뭐 이런 말 없습니다. 법에는. 자, 이거는 CGMP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우리 CGMP 적합 인증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냐. 화장품 제조업소가 뭐냐면요. CGMP에 따라서 3회 이상 적용, 운영한 자체 평가표가 필요하고요.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운영 조직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제조소의 시설 내역, 제조관리 현황, 품질관리 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2회가 아니라 3회입니다. 417번 보겠습니다. 적합 판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했네요. 1번을 볼까요? 1번 신청을 위해 제조소의 시설 내역에 네 그쵸 제조소의 시설 내역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냈어야 했죠. 물론 이건 3회였지만 그쵸 제출해야 하고요. 2번 일부 공정만을 행하는 업소는 CGMP에 따라서 적합 판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일부 공정만을 행하는 업소 역시도 CGMP 적합 그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서식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장의 경우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당연히 그 업소가 적합한지 실태조사를 나가야 되고요. 적합 판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3회 이상 자체평가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다. 418번 볼게요. CGMP 그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식약처장으로부터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우대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CGMP 우대 조치는 뭐냐면요. 일단 그 국제 규격 인증 업체,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ISO 규격
이거를 표준을 받은. 그래서 이 국제 규격 인증 업체나 아니면 품질 보증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로부터 업체에서 제공된 원료나 자재는 제공된 적합성에 대한 기록의 증거를 고려해서 검사의 방법과 시험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할 때 좀 더 완화해 주겠다. 시험 항목을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1번도 맞고요.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CGMP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정기 수거 명령 및 정기 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네, 얘네들은 믿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해서 정기 검정이나 정기 감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도 있고요. 꼭 제외한다는 아니지만 거의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적합 판정 로고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 가면 그 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CGMP 적합 업소 막 이런 식으로. 시각처와 MOU를 체결한 국가 간의 무역지 통관 기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딴 거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품질 보증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에서 제공된 원료 자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험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1번하고 일맥상통한 얘기고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19번 보겠습니다. 사후 관리에서 품질 관리 CGMP 적합 업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볼게요. 적합 업소 인정 신청 시 품질 성적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니었죠? 품질 성적 확인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네, 다음 식약처장은 적합 업소에 대해 CGMP 상황표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네, 맞아요. 답은 2번입니다. CGMP 인증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1년, 2년 있다가 나태해지는 공장들은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식약처는 3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장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시정 조차를 취할 수 있으나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판정을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식약처장은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CGMP 그러니까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 정기 조사를 제외한 별도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아니죠. 실태 조사 실시한다 그랬죠. 3년에 한 번 이상. 식약처장은 CGMP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한 번에 한해 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시정명령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조치를 감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420번 볼게요. CGMP 3대 요소 뭐예요?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미생물 오염 및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 고도의 품질 관리 체계 확립. 앞에도 있었는데 조금 중요해서 한 번 더 넣어봤고요. 421번 볼게요. CGMP 건물의 시설 기준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건물의 시설 기준 문제네요. 시설의 설계는 물동선 및 인동선의 흐름을 고려하여야 하고요. 청소나 유지관리 용이하게 되어야 당연한 얘기죠. 물동선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인동선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 흐름을 고려해야 되겠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부딪히겠죠? 아니면 뭔가 좀 충돌한다든지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배치는 교차 오염을 예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치라는 건 건물의 시설 안에 설비 막 이런 거 배치도 그렇고 건물의 배치는 인테리어는 교차 오염을 예방하고 인위적인 과오를 줄여서 제품의 안전과 위생을 향상 당연한 얘기고 강제적 기계상의 환기 시스템 그렇죠 환기 시스템 창문을 안 열리게 해놓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 공조 장치를 해놔요. 공기 조화 장치를 공조 장치라고 합니다. 이 제품 또는 사람의 안전에 해로운 오염물질의 이동을 최소화 당연한 얘기고 필터들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되겠죠. 필터에 먼지가 꽉꽉 차면 어떻게 돼요? 필터가 작동을 못하고 못 걸러주겠죠. 손상된 팔레트는 수거해서 수선하지 않고 폐기한다 했는데 손상된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요. 못 고치면 폐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틀린 겁니다. 4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취급 구역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원료 취급 구역의 경우에는 원료 보관소와 측량실이 구획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원료를 보관하는 창고와 측량실은 뭐예요? 원료를 내가 어떤 크림을 10kg를 샀어요. 근데 10kg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만약에 50ml 밖에 없다. 그러면 그 원료 보관소에 있는 그 10kg짜리 그 배치를 측량실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계량 도구로 50ml를 퍼내겠죠. 그게 이제 측량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료 이 뚜껑이 막 열리고 막 측량하는 막 무게를 재고 미리밀리터를 재고 막 이런 곳이 측량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획이라는 건 뭐냐면 벽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걸 구획이라고 합니다. 구분이라는 건 뭐냐면 뻥 뚫려 있는 곳에 그냥 테이프나 막 이런 걸로 그냥 그 구분 살짝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구분하는 거. 구획이라는 건 벽
구획이나 이렇게 자바라 같은 걸로 쳐놓는 게 구획. 자, 엎지르거나 흘리는 것을 방지하고 즉각적으로 치우는 시스템과 절차들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기억 니은 맞았고요. 디귿 모든 드럼의 아랫부분은 필요한 경우 이송 전 또는 측량구역에 개봉하기 전에 검사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요. 윗부분입니다. 드럼의 윗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아랫부분은 항상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이죠. 윗부분이라고 고쳐주세요. 바닥은 깨끗하고 부스러기 없는 상 당연하죠. 기억 니은 리을 답은 1번. 원료 용기들은 실제로 측량하는 원료들 포함해서 적합하게 뚜껑을 덮어 놓아야 한다. 원료 용기들은 실제로 측량하는 원료를 포함해서 실제로 측량하는 원료는 뚜껑이 열려 있겠죠. 측량을 중이니까 당연히 예,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이로 바꿔야 되겠죠. 원료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선입선출에 에서 예외로 규정해서 해당 원료를 신속히 사용한다. 원료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봉인하거나 즉시 별도 저장 후에 뭐 반품을 하든 품질 처분을 위해서 격리를 해둬야지. 예,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런 말 없습니다. 423번 보겠습니다. 제조구역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제조구역은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죠. 실제로 교반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모든 호스는 필요시 청소 또는 위생 처리를 하며 청소 후에 호스는 완전히 비워져야 하고 건조되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호스는 정해진 지역의 바닥에 놓고 정리한다. 호스는요 바닥에 놓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바닥에 놓지 않아요. 바닥에 놓으면 한기가 올라오고 약간 먼지가 돌아다니고 안 좋아요. 물론 먼지 없게 청소를 하겠지만 호스는 정해진 지역에 바닥에 닿지 않도록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보통 벽에 걸어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튼 바닥에 놓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예. 탱크의 바깥면들은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고 모든 배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하고 표면은 청소하기 용이한 재료질로 설계가 돼야 되겠죠. 페인트를 칠한 지역은 당연히 벗겨지지 않게 해야 되고 벗겨지더라면 이제 보수를 해야 되겠죠. 424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임동선과 물동선의 흐름의 경로를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히 설정한다. 맞죠? 공기의 흐름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교차가 불가피할 경우 작업의 시간차를 만든다. 그쵸?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여기 복도가 있는데 이 복도에 A가 지나가고 B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둘이 동시에 지나가면 못 지나가겠죠. 여기 겹쳐지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어서 네가 먼저 지나가, 그 다음 내가 지나갈게. 뭐 이런 것까지 정해둔다라는 얘기고요. 인동선과 물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랬는데요.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 안전장치를 마련해라. 안전장치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말이 없으니까 4번이 틀린 이런 법적인 또 문제죠. 그리고 사람과 대차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차가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넓게 확보한다. 폭을 한다. 이건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425번 볼게요. 포장구역에 대한 설명인가 봐요. 이게 생산구역, 포장구역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생산구역 내에 있는 바닥, 벽, 천장 등은 청소 용제에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는 매끄러운 표면을 설치한다. 그렇죠. 그리고 천장, 벽, 바닥이 접하는 부분은 틈이 없어야 하고 청소가 용이하게 각지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요. 각지게 처리되면 그 사이에 먼지가 껴서 닦을 수 없어요. 청소가 용이하게 라운딩 처리, 부드럽게 동그랗게 처리, 둥글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먼지 닦기 편하겠죠. 2번이 틀렸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아마 청소하는 거니까요. 아마 읽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426번 보실게요. 이거 공기조절이죠. 공기조절이란 공기를 제어하는 일을 말을 한다. 공기조절의 목적은 그래서 나머지 이거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조절 시설을 설치한다. 뭐 이런 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주관식으로는 나오기가 좀 어렵지만 자, 427번 볼게요. 427번의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 센트럴 방식, 뭐 에어워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그 CGMP 해설서에는 센트럴 방식하고 팬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공기 조절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방식의 경우에는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기의 온습도나 공중 밀입자, 풍량, 풍향, 기류 같은 것을 일련의 덕트가 뭔지 아시죠? 그 고깃집 가면 그 공기 빨아들이는 거 그런 덕트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센트럴 방식이 가장 화장품 제조에 적합한 공기 조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건 센트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팬코일 플러스 에어컨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센트럴 방식에서 업그레이드. 이건 이제 5번은 업그레이드인데 비싸요 대신에 가격이. 그래서
환기만 하는 방식, 팬코일, 환기만 하는 것과 에어컨, 그러니까 센트럴 방식을 합친 건데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온습도 제어를 이제 실내에서 급 배기 순환하는 패키지 에어컨에게 맡기고 공중 미립자랑 풍량 관리를 팬코일로 하는 방식이니까 얘가 업그레이드. 근데 좋아요, 좋기는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센트럴 방식보다는 대신에 공기류의 관리 성능은 좀 떨어져요. 하지만 화장품 제조에는 적합한 공기 조절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건 센트럴 방식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볼게요. 가장 화장품에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센트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428번 볼게요. 자, 청정도 기준에 의거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 했는데요. 클린벤치는 1시간에 20회 이상 청정 공기수산을 하여야 하면 이거 아시죠? 그 청정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막 이렇게 등급 나눠져 있는 거, 4등급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이 클린벤치의 경우에 1등급이죠. 1등급의 경우에는 1시간에 20회 이상 청정 공기수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낙하균은 1시간에 5개 이하여야 한다. 근데 낙하균의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 10개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5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고, 일반 시험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몇 단계예요? 그 청정도 등급 4단계죠. 그래서 그 청정도 등급 4등급이기 때문에 4등급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유균 기준 막 이런 게 없습니다. 여튼 이름 넘어갑니다. 포장실 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입니까? 포장실은 3단계죠. 포장실. 그래서 포장실은 청정 공기 순환은 차압 관리를 해야 되고요. 낙하균 기준은 없습니다. 낙하균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원료보관소의 경우에는 몇 등급이에요? 그 청정도 등급 원료보관소의 경우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4등급이죠. 그래서 원료보관소 4등급. 그래서 환기장치로 공기순환을 하여야 하며 관리 기준은 별도의 관리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청정도 등급 2등급의 경우에는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 그 대상 시설이며 내용물 보관소, 원료 보관소, 제조실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원료 보관소의 경우에는 4등급이라고 했었죠 제가.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4번. 청정도 2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요. 청정도 2등급의 경우에는 이 내용물이 노출이 되는 곳이죠.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곳으로서 제조실, 성형실, 충전실, 그리고 내용물 보관소,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시험실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청정도 엄격 관리는 1등급이고요. 제조실, 성형실, 일반 시험실 같은 경우에는 4등급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청정 공기순환은 1시간에 10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20회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 기준 했는데요. 부유균 관리 기준은요. 2등급의 관리 기준은요. 부유균이 1세제곱미터당 부유균의 경우에는 2등급은 200개 이하여야 하고요. 낙하균의 경우에는 1시간에 30개. 이거 반대로 냈죠, 지금. 낚는 문제네요. 5번. 구조조건 어떤 필터를 써야 되냐라는 건데 2등급의 경우에는 프리필터랑 미디엄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시에 헤파 필터까지 쓸 수 있습니다. 헤파 필터란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뭐 LG나 삼성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공기청정기, 가정용 공기청정기에도 이렇게 초고도 아니 고도의 이런 필터가 있죠. 헤파 필터. 이거 뭐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몇 번입니까? 그럼 5번이네요. 자, 430번 볼게요. 다음 중 청정도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2등급의 대상 시설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죠. 청정 공기순환은 10회, 1시간에 10회 이상 또는 차압관리이다. 그쵸? 기억이 맞고요. 니은 완제품 보관소와 갱이실은 완제품 보관소 4등급, 갱이실도 4등급, 내용물이 완전 폐색된 일반 작업실이므로 청정도 등급 4등급에 해당되며 낙하균의 기준은 1시간에 30개이라 했는데요. 낙하균의 기준은 없습니다. 4등급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3등급도 없죠. 1등급과 2등급이 있는 거죠. 자, 1등급은 어디죠? 디귿 할 차례인가? 네, 디귿. 1등급은 청정도 엄격관리, 그렇죠. 낙하균, 그렇죠. 1등급은 클린벤치 같은 곳이 있고, 낙하균은 1시간에 10개 이하, 또는 부유균은 그 1세제곱미터당 20개 이하, 그쵸. D급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포장실은 4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다. 미생물 시험실은 2등급이죠.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은 클린벤치밖에 없죠.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었나? 답은 2번이죠.
431번 볼게요. 다음 중 청정도 기준 등급 4등급의 작업실이 아닌 것은, 이게 헷갈린다고. 이런 거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내용물 보관소의 경우에는 2등급이죠. 청정도 기준 등급이 2등급입니다. 자, 432번. 몇 등급이냐? 라는 건데요. 이런 기준은 뭐예요? 이런 낙하균하고 부유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1등급이나 2등급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단위가 넘어가는 균이 나와도 되는 것은 당연히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겠죠. 이런 것은 2등급을 얘기합니다. 2등급의 경우에 어디가 2등급이냐? 클린벤치 1등급이죠. 성형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형실이 2등급인 거죠. 그리고 포장실은 어디입니까? 3등급이죠. 원료보관소는 4등급이고요. 그 일반 시험실 같은 경우에 4등급이죠. 433번. 이곳에서 원료를 저울에 재서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 혼합하는 곳이 어디죠? 원료 측량실이죠. 원료 측량실 같은 경우에는 2등급입니다. 내용물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등급의 기준 조건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이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죠. 2번. 완제품 보관소 같은 경우에도 4등급이고요. 그리고 관리기준, 그렇죠. 관리기준 이게 맞는 거죠. 3번. 그리고 청정관리기준 차압관리 했는데요. 이게 그냥 환기. 그래서 이런 거 환기죠, 환기. 그래서 그 아니 진짜 환기래, 잘못 말했네. 이게 등급이랑 헷갈려서 차압 관리를 하는 곳은 여러분들 3등급이었고요. 그리고 5번 프리 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 필터, 이렇게 모든 필터를 다 써야 되는 건 1등급이죠. 자, 434번 볼게요. 이곳은 작업원이 화장품의 내용물을 용기에 넣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충진실이죠. 그래서 충전실을 이야기하므로 충전실의 경우에는 내용물이 노출되니까 2등급이겠죠. 2등급은 어디냐라고 했는데요. 답은 포장실. 포장실은 3등급 아닌가요? 네, 포장실은 3등급이죠. 내용물을 충전실, 청정도 기준이 같은 작업실은 434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1번 볼게요. 1번. 네. 이게 지금 434번 답이 2번으로 나와 있는데 2번은 3등급인데 이거는 1번인 것 같거든요. 그죠? 미생물 시험실이 2등급이니까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434번이 오타가 났네요. 434번 정답이 오타가 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라, 이런 것 같은데요. 여기는 1등급이죠. 1등급의 관리 기준 몇이었어요? 낙하균은 1시간에 10개 이하 또는 부유균은 1세제곱미터당 1평방미터당 몇 개 이하? 20개 이하였죠. 10, 20이네요. 자, 436번 볼게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 했는데요. 이건 클린벤치를 말합니다. 무균 작업 실험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대 안에 그 세균 실험하는 그런 배양하는 막 이런데 클린벤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클린벤치는 1등급이에요. 1등급의 기준으로 적절한 걸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기억의 경우에는 2등급이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은 3등급이죠. 틀렸고, 디귿 맞고요. 리을 맞고요. 미음 틀렸습니다. 미음은 2등급 조건이죠. 따라서 답은 3번. 다음, 공기 조절의 4요소와 그 대응 설비가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공기 조절의 4요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공기 조절의 4요소 뭐였습니다? 네, 공기 조절, 실내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막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 실내 온도, 습도, 기류, 이 네 가지. 그래서 청정도의 경우 가습기가 아니라 공기 정화기죠. 청정도 공기 정화기 틀렸고요. 자, 그 실내 온도는 열 교환기죠. 습도는 가습기고요. 기류는 송풍기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뭡니까? 청정도랑 기류가 되겠죠. 439번. 다음 중 화장품 제조를 위한 에어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에어필터라는 것은 제가 그때 그 필터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보면 가정용 방충망 정도의 필터를 설치한 흡기팬만의
작업장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어느 정도 필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가정용 그냥 필터로만은 안 됩니다. 방충망 정도는 당연히 안 되고요. 화장품 제조라면 적어도 중성능 필터의 설치를 권장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고도 성능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고도의 환경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를 해야 합니다. 고성능 필터의 다른 말은 헤파 필터입니다. 아까 전에 계속 나왔죠? 헤파 필터 초고 성능은 아닙니다. 초고 성능 필터를 설치하면 고액의 비용이 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지나 필터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환경이 양호해진다.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성능인 헤파 필터까지는 뭐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고도의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면 헤파 필터까지 괜찮으나 이게 초고 성능으로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먼지 때문에 막혀요, 계속. 그래서 고장 나고 막 공조기가 막 불나고 터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초고 성능까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안 좋고 여튼 이런 환경이 좋을수록 환경이 양호해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필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관리 및 보수를 당연한 얘기고. 440번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온습도의 설정을 정할 때에는 이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따뜻한 방에 차가운 것을 반입하면 방 온도 습도에 의해서 반입되는 것을 표면에 결로가 생기죠. 그래서 답은 결로입니다. 이런 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니까 꼭 암기해 두세요. 441번 볼게요. 청소랑 위생 처리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공조 시스템에 사용된 필터는 빠른 시일 내에 폐기되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공조 시스템에 사용된 필터는 규정에 의해서 청소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폐기를 무조건 좋아할 필요는 없고요. 필터를 세척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다시 써야 되죠. 니은 오물이 묻은 걸레는 사용 후에 버리거나 세탁하는데 맞고요. 오물이 묻은 유니폼은 화장품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폐기한다가 아니라요. 세탁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니은이 여태까지는 맞았네요. 제조 공장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청소가 수행돼야 되는데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네, 리을 맞고요. 제품 또는 원료가 노출되는 제조 공정, 포장 또는 보관 구역에서의 공사 또는 유지 관리 보수 활동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비읍, 제조 공정과 포장에 사용한 설비 그리고 도구들은 세척해야 합니다. 적절한 때에 도구들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위생 처리되어야 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되고 청결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 후 검사되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비읍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제조 공정과 포장에 사용한 설비 그리고 도구들은 당연히 세척이 되어야 하지만 계획과 절차에 따라 위생 처리가 되어야 하고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청결을 보증하기 위해 검사를 할 때 사용 후 검사한다고 했는데요. 사용 전에 검사되어야 합니다. 후를 전으로 바꿔주세요. 네, 모든 검사는 사용 전에 해야 되겠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442번 볼게요. 세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일단 모든 것들은요 물로만 씻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세제를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뽀득뽀득해지기는 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로 사용하면 그 세제 안에 화학적 성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물이나 증기만으로 세척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네, 이게 맞습니다. 브러쉬 등의 세척 기구를 사용해서 세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죠.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슥슥 해야 먼지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유화제 등 친유성의 내용물을 제거할 때 세제를 사용해서 설비 세척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랬는데요. 아니 어떤 경우라도 세제 즉 계면활성제 같은 걸 설비 내벽에 남기도 쉽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부품을 분해할 수 있으면 분해해서 세척을 해야 돼. 그 사이사이 끼니까 세척 후에 반드시 세척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3번이네요. 미안합니다. 3번이네요. 자, 443번. 세제를 이용한 설비 세척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는데 세제는 설비 내벽에 남기 쉽고요. 네, 설비 안에 벽에 남기 쉽고요. 그리고 세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경제성과는 관련 없어요. 사실 2번입니다. 잔존한 세척제는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제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뽀드득뽀드득하다고 세제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아주 안 좋겠죠. 이런 것까지 하면 세제로 제조 설비를 세척했을 때 설비 구석에 남는 세제를 간단히 제거할 수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444 볼게요.
자, 세척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유화기 등의 일반적인 제조 설비 시 물 브러쉬 세척이 1선택지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1선택지다. 그리고 지워지기 어려운 잔유물의 경우에는 에탄올 등의 유기용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지워지지 않는 것은 에탄올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탄올 날아가니까. 호수나 여과천 등은 서로 다른 설비의 내벽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 세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 반드시 호수와 여과천을 꼼꼼히 세척한 후 사용한다 했는데요. 호수와 여과천은 등은 여러분 서로 상이한 제품 간에서 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설비의 세척을 위해서 이 둘을 지금 사용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판정을 실시하는데 판정 방법의 우선순위는 유관 판정, 린스 정량, 닦아내기 판정 순이다. 린스 정량, 유관 판정이 1순위, 닦아내기가 2순위, 린스 정량이 3순위. 그래서 순서 틀렸어요. 유관 판정의 장소는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미음도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안에 순위 뭐였어요? 유관 판정, 닦아내기 판정, 린스 정량. 이 순서예요. 이 순서 꼭 암기하세요. 자, 4, 4, 6 볼게요. 세척 판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판정 방법은 닦아내기, 린스 정량, 유관 판정이 있으면 우선순위는 유관 판정 1순위, 2순위, 3순위. 자, 다음 유관 판정의 장소는 미리 정해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여러분 판정 장소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거 여러분 틀릴 수 있는데 이게 맞는 설명이라는 거. 왜냐면 그림으로 해야지 더 정확하니까요. 청소할 때 닦아내기 판정에서는 흰 천과 회색 천이 아니라 흰 천과 검은 천입니다. 예, 흰 천과 검은 천. 자, 다음 린스 정량으로 상대적으로 복잡한 방법이지만 수치로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잔존하는 불용물을 정량할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다. 린스 정량 같은 경우에 뭐냐면요. 그 호수 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더러운 게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린스 물 같은 걸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물론 이게 정확한 표현, 제 표현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냥 쉽게. 근데 이 린스 정량법은 복잡하고요. 그리고 수치로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긴 해요. 나중에 그걸 분석하면 수치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잔존하는 그런 불용물을 정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네, 린스 정량. 그래서 3순인 거예요. 린스 정량법은 호수나 틈새기의 세척 방식에 적합하다. 네, 맞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다음 447. 자, 세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관 판정의 장소는 미리 정해놓고, 이거 아까 말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말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닦아내기 판정에서 천의 크기나 닦아내기 판정의 방법은 CGMP에 정한 방법을 규정한다가 아니라 CGMP는 이런 방법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의 크기나 닦아내기 판정 방법은 대상 설비의 크기나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린스 정량법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방법이지만 수치로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잔존하는 불용물을 정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각 영어 같은 것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린스 정량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 영어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법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 린스 정량법입니다. 나머지는 그런 거 없어요. 영어로 된 거. 자, 448번 볼게요. 자, CGMP에 명시된 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란 그 주위의 청소와 정리정돈을 포함한 시설, 설비의 청정화 작업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세척이란 설비의 내부의 세척화 작업을 세척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척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다른 말입니다. 청소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 세척이라는 건 설비 안의 내부를 청소하는 건 보통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CGMP에서는. 청소를 마친 뒤에는 절차서를 작성한다 했는데요. 절차서는 미리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판정 기준은 구체적인 유관 판정 기준을 제시한다. 네, 맞아요. 3번입니다. 유관 판정 기준으로 세척을 확인합니다. 세제 사용 시 사용하는 세제명을 정해놔야 되겠고요. 문서로 합니다. 이런 거는. 자, 다음 449 449번 보시면 유지관리랑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유지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방적 활동이 우선이다. 네,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요 설비 및 시험 장비에 대해서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속품들에 대해 연관 계획을 세워서 망가지고 나서 수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방적 활동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유지관리는 예방적 활동, 유지보수, 정기 겸교정이 있는데요. 예방적 활동은 뭐냐면 미리 그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거. 이게 예방적 활동. 유지보수는 AS예요. 그래서 고장나서 수리하는 거.
정기 검교정은 뭐냐면 그런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측기 같은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교정하는 거,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1번이고, 유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예방적 활동은 주요 설비 및 시험 장치를 설비하며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속품에 대해서 월간이 아니라 연간이죠. 네, 다음 유지 보수의 경우에는 AS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 점검이 아니라요. 정기 점검은 예방적 활동이죠. 정기 점검이 아니라 유지 보수는 고장 발생 시의 긴급 점검이나 수리를 이야기합니다. 정기 검교정의 경우에는 계측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맞고요. 정기 설비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설비가 불량해져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설비를 제거하거나 확실하게 사용 불능 표시를 해야 되고요. 설비는 예방적 활동을 실시하였으므로 사용 전 검교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제조에 투입한다. 안 되죠. 사용 전 검교정 여부를 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 진짜로 이게 교정이 다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안 그러면 더 고장 날 수도 있겠죠. 다음, 자 451번 볼게요. 유지 관리에 따라 적절한 유지 관리의 1차적 원칙은 뭐냐면요. 유지 보수가 아니라 예방적 활동, 예방적 실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장 나서 고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설비를 점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은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중 설비의 유지관리 주의사항 중 점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그 점검 항목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 점검 항목이 뭐가 있냐면 외관검사, 작동점검, 기능측정, 청소, 부품교환,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외관검사는 더러움, 녹, 이상소음, 이취. 전 이거 그냥 통으로 외웠었어요. 시험 문제 나올까봐. 그래서 1번 맞고요. 작동점검 같은 경우에 스위치나 연동성,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기능측정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 이런 것도 있어요. 투과율 맞고요. 청소 같은 경우에 외부 표면이나 내부, 그래서 외부 표면 맞고요. 기능 측정은 그 회전수나 전압, 투과율, 감도였죠. 그래서 그 연동성은 아닙니다. 연동성은 작동 점검에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5번이고요. 453번 볼게요. 탱크의 구성 재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탱크라는 건 뭐냐면 화장품 보관하는 그 벌크 같은 것을 이제 포뮬레이션 과정, 그런 공정 단계나 아니면 완성된 포뮬레이션 과정에서 공정 중인 아니면 보관용 원료를 보관하는, 저장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요. 탱크는 보통 큰 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테인레스 땡으로 된. 그래서 이 탱크는 일단 열과 뭐 온도에 되게 그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소나 유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틀린 것은 1번인데요. 이 스테인레스로 보통 선호가 되는데, 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번호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316하고 304가 있어요. 넘버 316, 넘버 304가 있는데 스테인리스 번호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강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강한 건 316이에요. 그래서 316이 부식에 더 강하고요. 304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게 반대로 됐다라는 거. 그래서 부식에 더 강한 건 304가 아니라 316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생물학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물질 또는 제품에는 유리로 안을 댄 강화 유리 섬유 폴리에스터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안을 댄 탱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안에 표면 얘기하는 거, 안에. 자, 퍼옥사이드는 이게 산화가 되죠. 이거 뭐야, 과산화 화합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되게 예민한, 그 안에 산소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은 이게 탱크 제작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탱크 구성 물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주형 물질 같은 경우 아니면 거친 표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뭉쳐요. 그래서 뭉치면 나중에 청소도 용이하지 않고 그런 성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형 물질이나 거친 표면을 가지는 건 안 됩니다. 매끄러워야 합니다. 외부 표면의 코팅은 당연히 제품에 대해 저항력이 있어야 되겠죠. 저항력이 없다면 외부 그 스테인리스 코팅이 다 벗겨져서 녹겠죠. 화장품에 들어가겠죠. 오마이갓이죠. 다음, 펌프에 대한 설명. 펌프는 뭐냐면, 탱크가 만약에 보관하는 곳이었다면 펌프는 이 탱크에 있는 걸 빼야 되겠죠. 영원히 탱크에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는 거. 펌프는 그런 그 압력을 쭉쭉쭉쭉쭉 줘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는 거. 이게 펌프 이동시키는 거죠. 다양한 점도의 액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펌프입니다. 펌프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많이 쓰니까. 펌프는 다양한 점도의 액체, 그렇죠. 그래서 종종 pom프는 제품을 혼합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재균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 또 섞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널리 이용하는 두 가지 형태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하고 양극적인 이동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저기 낮은 점도, 그러니까 이게 원심력을 이용한다는 게 사실 쉽게 분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물, 청소, 용체 같은 낮은 점도를 쓰는 거예요. 낮은 점도의 액체를 사용하는 것이 원심력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점성이 있는 미네랄 오일은 양극적인 이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력이 아닙니다. 원심력은 물 같은 거, 그 묽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펌핑 작업 기계적인 동작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펌핑을 할 때요 쭉쭉쭉쭉쭉 올라갈 때 그게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내가 손으로 쭉쭉쭉쭉 짜가지고 올라가든 뭘 하든 어쨌든 물리적인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펌핑된 물질에 가하게 되고 그럼 그 에너지 사이에서 펌핑된 물질에 따라 그 물질의 성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펌핑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입니다. 내용물의 자유로운 배수를 위해 펌프의 입구, 로브 입구와 배출구는 서로 90도가 되어야 하는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180도가 되어야 되겠죠. 90도가 되어 있으면 그 고이겠죠. 이렇게 꺾인 부분에 고이죠. 그래서 바닥과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바닥과 수직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바닥과 수평으로 설치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고이겠죠. 당연히 이게 바닥이면 펌프를 이렇게 설치해야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바닥이면 펌프를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하면 여기에 있는 물은 여기 이렇게 고여 있겠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오염 되는겨. 그죠? 자, 다음 펌프는 많이 움직이는 젖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며 그래서 종종 하우징과 날개차의 연동성 때문에 같은 재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우징하고 날개차가 연동성이 있는데 같은 재질로 만들려면 더 닳고 안 좋겠죠. 그래서 답은 미음도 틀렸습니다. 455번. 이거 뭐예요? 하우징과 날개차랑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펌프죠? 다음 저장 뭐예요 이거? 탱크죠? 그래서 펌프 탱크입니다. 456번 혼합과 교반을 위한 장치이며 임펠러가 잘려있는 교반통으로 인하여 대류를 이용해서 교반한다. 보통 점도가 있는 성상을 혼합할 때 사용한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호모 믹서, 호모게나이저입니다. 예, 호모게나이저. 임펠러가 달려있는 아닌가요? 임펠러가 달려있는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있는 교반통으로 인해서 대류를 이용해서 교반하는데 점도가 있는 성상을 혼합할 때 사용하는 것은 호모 믹서입니다. 아지 믹서는 점도가 아니라 이제 묽은 거. 다음 가용화제 이런 거. 457번 볼게요. 혼합과 교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혼합과 교반 장치 말이 어렵지. 믹서기. 자, 전기 화학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믹서의 재질이 믹서를 설치할 모든 젖은 부분 및 탱크와의 공존이 가능한지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젖어 있다가 전기로 감전되면 죽습니다. 대부분의 믹서는 봉인과 게스킷에 의해서 제품과 안전하게 접촉되는 내부 패킹과 윤활제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믹서는 봉인과 게스킷에 의해서 제품의 접촉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는 내부 패킹과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봉인하고 게스켓 같은 것이 제품하고 접촉으로부터 이게 접촉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분리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접촉되는이라고 했는데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내부 패킹하고는 접촉되면 안 됩니다. 그 밥솥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야 그 안에 고무 박킹 있죠. 그래서 그 박킹을 넣는 이유가 그 압력을 최대한 이렇게 나가지 않게 하면서 그게 이제 만약에 내부 제품하고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식이 되고 안 좋겠죠. 그래서 접촉되면 안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봉인과 게스킷과 제품과의 공존 시 적용 가능성을 확인돼야 하고요. 과도한 악화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온도, pH 그리고 압력과 같은 작동 조건에서의 영향 당연히 모든 걸 확인해야 되겠고 교반 장치에 대한 점검은 봉함 실링이 봉함이에요. 그리고 게스킷 그리고 패킹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윤활제가 새서 제품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수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필요할 때 수행한다는 말이 좀 안 되죠. 유지 보수가 정기적으로 계획된 유지 관리랑 점검이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음 혼합기는 기기 가동 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혼합 시에 안전하지 않으므로 바닥과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과 필이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바닥하고 그 청소할 때 이게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런 청소할 때는. 예, 그래서 미음 틀렸습니다. 다음 458번.
일반 건조 제재 호스의 구성 요소로, 그러니까 재질, 호스의 재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호스는 강화된 식품 등급의 고무 또는 스테인리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강화된 화장품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쵸. 타이건하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도 있고요. 있네요. 그리고 나일론 맞습니다. 예. 강화된 타이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59번. 459번 같은 경우에 호스에 대한 설명을 해서, 호스가 투명하면요 좋은 건 뭐냐면 호스 검사가 쉬워요. 그 안에 뭐가 꼈는지, 더러운 게 꼈는지, 잔금이 있진 않은지. 그래서 1번 괜찮고요. 긴 길이의 호스 같은 경우에 제품의 이동이 효율적이지 않죠. 너무 긴데 뭐 제품이 축적되지 않게 한다? 아니죠. 긴 길이가 아니라 짧은 길이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짧은 길이가 선호됩니다. 세척제들이 호스와 부속품 제재에 적합한지 검토되어야 하고요. 당연한 거고, 부속품이 해체와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가는 부속품의 사용은 가는 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60번. 옳은 것을 골라라. 필터 여과기 및 체의 구성 성분 중 화장품 산업에서 선호되지 않는 반응의 재질은 폴리에틸렌과 비반응성 섬유이다 그랬는데, 저기 화장품 산업에서 선호되는 재질은 뭐냐면 폴리에틸렌이 아니라 스테인레스예요. 스테인레스랑 비반응성 섬유입니다. 그런 것이 선호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자, 니은 볼게요. 대부분 스테인레스 316 기억나시죠? 스테인레스 316 넘버 316이 선호된다. 맞아요. 사용되지 않을 때 호스는 세척되고 건조되어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네, 맞고요. 리을 깨끗한 호스는 과도한 액체를 빼내고 건조를 위해 끝을 덮지 않고 보관한다 그랬는데요. 끝을 덮어서 보관합니다. 호스에서 굵은 간의 부속품의 사용은 미생물 오염을 발견시킬 수 있다? 아니죠. 굵으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뭐 굵고 크면 청소하기가 쉽겠죠. 이거는 얇은 관이에요. 가는 관. 따라서 미음 틀렸어요. 답은 3번이죠. 다음 461번 볼게요. 이건 이송 파이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송 파이프는 당연히 이제 이송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당연히 되죠. 스테인레스 같은 것들이 선호도 되겠죠. 넘버 304나 316이 더 강하다 그랬죠. 그리고 유리는 깨질 수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오염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이런 파이프에도. 그리고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이프 시스템을 설치할 때 주의하여야 하고요. 넘버 304랑 316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선호됩니다. 근데 유리를 제외한 플라스틱 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리 제외 안 합니다. 유리도 포함됩니다. 이동식 파이프에. 파이프의 시스템의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동안 가득 차도록, 그리고 가동하지 않을 때는 배출되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 설명이다. 파이프를 가동하는 동안 가득 차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동하지 않을 때는 배출되도록 고안되어야 하고요. 다음 미음. 파이프 시스템은 축소와 확장을 최대화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했는데, 축소랑 확장은 최소화돼야 되겠죠. 파이프가 너무 계속 축소되고 확장되고 이렇게 되면 파이프가 깨지겠죠. 나중에 이게 재질이 안 좋겠죠. 파이프 시스템의 설계는 생성되는 최소의 압력을 고려해야 된다 했는데, 최대의 압력을 고려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최대의 압력을 고려해야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안전한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엘리베이터에 500km까지 할 수 있는데 501km부터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500km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 되죠. 한 400 아니면 350까지만 타세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안전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이프 시스템의 설계를 할 때는 최대의 압력을 고려한 다음에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조금은 아니고 상당히 못 미치는 그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비읍은 틀린 겁니다. 최소의 압력만 고려하면 뭐 조금만 더 가면 뭐 깨지게 다. 자, 462번 볼게요. 304랑 316만 기억하라 했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부식에 강하며 특히 선호된다. 부식에 더 강하다. 뭐예요?
316번 넘버 316번 스테인리스죠. 자, 463번 볼게요. 충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충전기는 1차 용기에 넣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쵸?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그 포장 용기에 담는 거죠. 그래서 304랑 316이 그쵸? 이거 스테인리스는 다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자, 거친 표면은 제품 뭉치게 돼서 깨끗하게 청소하기 어려워서 주형 물질의 표면이 이상적이다? 아니죠. 주형 물질로 하면 더 뭉치게 된다고 했죠. 3번 틀렸고. 청소를 위해서 충전기 해체는 그렇죠. 그리고 충전기 조작 중에 온도 및 압력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겠죠. 464번 볼게요. 입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검사 중 적합, 부적합에 따라서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서 별도로 보관이 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부적합 판정되는 원료랑 보관재를 보관하는 공간은 포장재를 보관하는 공간은 잠금장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 잠금장치를 하는 거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원료랑 포장재의 경우에는 관리를 위해 표시를 하여야 하면서요. 필요한 경우 포장재 외부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한 번에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제조 단위별로 그렇죠. 항상 모든 것을 제조 단위별로 구분해서 합니다. 일단 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원료랑 포장재는 생산 장소로 이동을 되는데요. 품질이 부적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랑 이송 중의 관리 등의 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왜 항상 사후라? 사전입니다. 사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관리하지. 네. 사후 약방문 되면 안 되죠. 리을, 확인, 검체 채취, 규정 기준에 대한 검사 및 시험 및 그에 대한 승인된 자의 불출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구매 요구서, 인도문서, 인도물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요. 유관 검사 후 운송 관련 자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운송 관련 자료는 선택 사항입니다. 예. 따라서 답은 3번인가요? 465번 볼게요. 이거 원료 포장재 선정 절차 뭡니까? 선정 절차 처음에는 중요도 분류하고 그 다음 공급자를 선정하고 공급자를 승인한 다음에 품질을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품질 계약서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 단계는 그냥 통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여러분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처음에 원료랑 포장재를 누구한테 공급받을지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통으로 외우면 답은 3번인 거죠. 네. 처음에 중요도 분류니까 중요도 분류한 다음 공급자 선정 리을 미음 이렇게 되는 건데 다음 네 이건 원자재와 포장재의 발주 절차인데요. 발주한 다음에 입고하죠. 입고를 하고 라벨 첨부를 합니다. 얘네들 이제 뭐 검사 이게 입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보류인지 그러니까 검사 중인지 그렇게 이제 라벨을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한 다음에 불출을 하겠죠. 불출해서 실제로 이제 제조하는 거죠. 화장품을. 답은 4번이죠. 다음 4, 6, 7 보겠습니다. 모든 보관소에서는 이거의 절차에 따라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 모든 물질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출고하죠? 출고의 법칙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글자 뭐였어요? 선입, 선출. 그런데 이제 사용 기한이 짧은 경우에는 선한 선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입, 선출, 선한 선출. 468번 볼게요. 적절한 걸 모두 골라라. 원료와 포장재의 용기는 밀폐되어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 맞는 말이고요. 원료랑 포장재가 재포장될 경우에 새로운 라벨링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 라벨링 그대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어디야 이게 디귿 포장재 관리가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물질이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맞네요. 다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기한이 짧은 재고 아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나가도록 리을 틀렸고 보관장치는 장기 재고품의 처분 및 선한 선출의 선입 선출이죠. 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다음 469번 원료의 보관 기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했는데요. 원료의 보관 기한과 관련된 내용 원료의 허용 가능한 보관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고요. 모든 것은 다 문서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료는 적절한 보관 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요. 보관 기한 시스템은 물질이 정해진 보관 기한이 지나면 재평가해서 합니다.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원료 공급처의 사용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관 기한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사용 기한 내에서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과 최소 보관 기한을 설정 준수. 보관 기한은 최대예요. 최대로 보관합니다.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 준수합니다. 답은 5번이고요. 470번 물에 대한 절차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도 쓰이고 청소할 때도 쓰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탈이온화, 그러니까 이온을 뺀 그런 물, 그리고 역삼투압, 처리 유무랑 상관없이 물의 품질 적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오염의 위험과 물의 정체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은 정체하면 썩어요.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적절한 주기랑 방법에 따라 청결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환경적 규격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과 시험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항상 이렇게 시험할 수는 없어요.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미생물학적 규격서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시험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보면 화학적, 물리적, 환경적 규격서가 아니라요. 미생물학적 규격서예요. 왜냐면 미생물학적 규격서를 바꿔주세요. 네, 다음. 규정된 품질의 물을 공급해야 하고요. 물 처리 설비에 사용된 물질들은 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네, 471번 볼게요. 용수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모르는 것을 모두 골라라. 사용하는 물의 품질을 목적별로 정해 놓아야 하고 사용수의 품질을 시험 항목을 설정해서 주기적으로 시험하면서 동시에 제조 용수 배관에는 정체 방지와 오염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니은 맞고요. 기억 맞고요. 제조 용수의 미생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소독에 의존하게 되고요. UV 조사, 열을 간 UV 조사로 보통 소독을 합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정제수의 시험 항목 및 규격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 그렇죠. 위생적인 측면과 다른 원료들의 용해도, 경시 변화에 따른 침전, 탈색, 변색에 대한 영향, 피부에 대한 작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도의 순도를 규정하기 위한 건.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 리을, 염이라는 건 이거 이온이죠. 염이 함유된 정제수는 안 좋아요. 이런 거 참 안 돼요.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의 품질에 이게 염 이런 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없애야 합니다. 정제수의 품질 관리용 검체 채취 시에는 항상 정해진 채취 부위에서 정해진 시간에 채취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채취구는 위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가 아니라 채취구는 아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고요. 항상 배수가 10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다음 정제수에 대한 품질 검사는 원칙적으로 매일 제조 작업 실시 후에 실시한다 했는데 당연히 제조 작업 실시 전이겠죠. 후에 하면 뭐 사후 약방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472번 볼게요. 472번 472번 화장품의 제조 공정의 순서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제조 번호를 지정해요. 내가 만든 이번 화장품의 배치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제조 번호를 지정한 다음에 그러면 제조 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조 지시서를 만들고 그 다음 제조 기록서를 발행합니다.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제조 기록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조 번호랑 제조 지시서입니다. 다음 473.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제조 지시서는 제조 공정 중에 혼돈이나 착오를 방지하고 작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별로 작성 발행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제조 번호를 지정해서 그 제조 번호에 따라서 제조 지시서를 만들기 때문에 제조 번호, 즉 제조 단위별로 작성을 합니다. 기억 틀렸고 제조 기록서의 경우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제조 지시서랑 제조 기록서를 통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조 지시서가 제조 기록서가 제조 지시서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됩니다. 제조 지시서는 제조 시 작업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다음 화장품 제조는 제조 기록서의 발행으로 시작하고 배치 기록서의 보관으로 끝난다. 네, 화장품의 제조는 제조 기록서의 발행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뭐로 시작됐어요. 제조 지시서였죠. 그래서 제조 지시서의 발행으로 시작되고 이 지시서에 의거해서 제조 기록서를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를 해서 결국 나중에 배치 기록서라는 건 제조 기록서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제조 기록서의 보관으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시작해서 이거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 기록서 아니 제조 지시서의 발행으로 시작이 되고 제조 기록서 그러니까 배치 기록서의 보관 완결해서 보관 도장 꽝 하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죠. 다음 미음 제조 지시서는 일당 발행하면 내용을 그거 변경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재발행할 때에는 이전에 발생되어진 제조 기록서는 혼동되지 않게 보관한다 했는데 부득이하게 재발행할 때에는 이전에 발생되어진 제조 지시 기록서는 폐기합니다. 예, 보관하는 게 아니라 폐기합니다. 그 전 건을 헷갈리지 말라고. 비읍은 네, 제조된 벌크의 각 배지들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벌크에 부여된 특정 제조번호는 완제품에 대응하는 제조번호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비읍도 맞습니다. 다음 중 원료의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원료 측량할 때 그러니까 원료를 이렇게 뭐가 그거인지 이렇게 무게를 재고 따로 이렇게 필요한 만큼 뺄 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자 474번이죠. 적절한 걸 고르는 거죠.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각 원료는 적절한 용기로 측정 및 측량되거나 직접 제조 설비로 옮겨져야 하며 용기가 적절하게 위생 처리되었음을 린스 정량으로 판정한다. 항상 처음은 유관 판정이죠. 린스 정량으로 무슨 판정을 합니까? 예, 이런 아닙니다. 린스 정량으로 판정한다라는 말은 거의 해설서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유관 판정을 합니다. 자, 측량, 계량될 때는 먼저 작업 주위와 측량 기구가 청결한 것을 닦아내기 판정으로 판정한다. 유관 판정으로 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1차가 유관, 다음 용기의 청결을 확인할 때에는 내부의 청결도를 유관으로 확인한다. 그렇죠. 용기 외부의 청결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중요합니다. 측량하기 전 사용되는 저울의 검규정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1일 점검을 실시한 후에 측량 작업을 수행하는 것. 4번 맞고요. 5번 측량은 3명으로 작업하는 것이 권장이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측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2명으로 작업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자 475번 볼게요. 공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공정을 관리할 때 1번 모든 작업에 절차서를 작성하고 그렇죠. 모든 건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통상 발생하지 않은 작업과 처리에도 절차서를 작성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지 않는 작업과 처리에 통상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이걸 항상 작성을 해 놔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는 작업이 생긴 경우 절차서를 폐기한다? 안 됩니다. 예, 실행하지 않는 작업이 생겼다고 해서 뭐 절차서를 폐기하는 것이 어디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절차서에 그냥 실행하지 않는 만약에 제작업을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제작업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절차서는 남겨놓고 절차서에다가 제작업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럼 제작업을 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쓰는 거지 절차서를 폐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정관리는 관리 기준을 설정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관리 기준은 개발 단계의 기록 및 제조 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맞는 얘기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맞는 말이에요. CGMP는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중 공정관리 내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공정관리 내 관리, 그러니까 뭐 공정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476번 보시면 공정 검체 채취 및 시험은 품질 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쵸.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제조 부서에서 가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품질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질 부서, 품질 관리 부서, 품질 검사 부서, 막 이런 데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벌크는 허용 가능한 보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보관 기한의 만료인이 가까운 원료부터 사용하도록 문서화된 절차가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꼭 있으면 좋아요. 충전 공정 후 벌크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차후 다시 사용할 것이라면 당연히 밀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벌크는 재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관리를 똑바로 해야 한다. 재보관임을 표시한 라벨이 부착이 필수입니다. 배지마다 사용이 대량이며 여러 번 사용하는 벌크는 구입 시 소량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재보관의 횟수를 줄인다 했는데 배지마다 사용이 대량이 아니라 소량이겠죠. 이거는 국어 문제죠. 배지마다 사용이 소량 조금씩 50kg짜리 사가지고 10ml씩만 푼다. 조금씩 푼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구입할 때 소량씩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 재보관의 횟수를 줄이세요. 최대한 그 뚜껑 따까리 여는 횟수를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477번. 왜냐면 뚜껑을 너무 자주 열면 공기가 들어가서 산화되기 때문이죠. 477번 보면 팔레트에
그 재료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 파레트 밑에 이제 파레트라는 거는 여러분 그 선반 같은 거 거의 저기 원료 보관하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선반 같은데 뭐라고 적어놔 명칭, 확인 코드, 제조 번호,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보관 조건 그리고 불출 상태 막 이런 것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파레트에 적재된 모든 재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레트에 이 보관하는 재료에 표시해야 하는 것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478번 보시면 아는 것은 그래서 검체 채취는 품질 보증 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1번이 틀렸어요. 얘네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품질 관리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이런 검체 채취 같은 건 이게 품질 검사니까 예, 품질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승인하고 막 도장 찍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문서를 좀 보고 받고 이런 거. 다음 검체 채취자에게는 검체 채취 결과 및 검체 채취 시의 주의사항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보관용 검체를 보관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 이게 유통될 때 이 화장품이 유통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화장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 검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검토 작업이라고 합니다. 재검토라는 말도 기억해 두세요. 보관용 검체는 재시험이나 불만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용기한 경과후 1년. 사용기한이랑 세트는 1년이고 제조일이랑 세트는 3년이라 그랬었죠? 자, 479번 볼게요. 제품의 입고에서 출하 과정까지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맨 처음에 포장 공정을 거치고 그 다음 시험 중 라벨을 부착하겠죠. 이제 맨 처음에 포장을 다 해요. 1차 포장을 다 해요. 이제 화장품 안에 들어가죠. 용기 안에 화장품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합격, 불합격, 뭐 여튼 시험 중 막 이렇게 처음에 시험 중이라는 걸 부착한 다음에 임시 보관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 시험이 뭐 합격이 되면 합격 라벨을 부착한 다음에 보관하고 출하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480번.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품질 관리는 품질 검사 성적 내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품질 관리는 원자재, 반제품이 완제품에 대한 적합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작성되거나 검증된 가장 최신본을 따라야 한다 했는데 이런 말은 없습니다.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결정 방법을 위한 시험 방법은 회사나 공급자에 의해서 작성되거나 검증된 것을 해야 하는 거지 식약처에서 이렇게 뭐 작성한 게 없습니다. 이런 기준 품질 관리에 대한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설정된 시험 결과는 시험 물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험 기간 동안 보류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 시험은 원료 공급자의 검사 결과 신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료 공급자의 시험 성적서로 가름할 수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경우에 품질이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을 만족할 때에만 물질의 사용을 위해서 분출이 돼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걸 어디서 보장하냐? 품질 어디죠? 품질 보증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5번은 자 481번 보겠습니다. 시약, 시액, 표준품, 배지에 대한 설명.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시약이라는 건 시험용으로 시약이 필요해서 구입한 이런 시험용으로 아예 그냥 뭐 농도 5%의 뭐 어쩌고 저쩌고 용액 이런 걸 시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가끔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시약 이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똑 떨어뜨리는 이런 게 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약은 시험용으로 구입한 것을 말하며 리스트 작성, 라벨 표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사용 기한 설정과 표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약은 그냥 세트로 산 거예요. 시액은 뭐냐면 시약처럼 이렇게 그 밖에서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만든 거 시험용으로 조제한 것을 말하며 리스트 작성, 라벨 표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표준품 같은 건 뭐냐면 이제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 물질. 그래서 어떤 거를 표준 물질로 삼을 것이냐 이게 표준품이고요. 자사에서 제조하지 않고 공식적인 공급원으로부터 입수해야 된다 그랬는데 표준품은 자사에서 조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사에서 그 조제하는 거를 보통 많이 쓰고요. 표준품 많이.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배지라는 건 배양하는 거죠. 세균 배양하는 거, 미생물 배양하는 거. 그러니까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곳이죠. 배지라는 거. 그래서 배양하는 것이다. 시약, 시액, 표준품은 사용기한 설정과 표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8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맞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는 여러분 제가 넘어갈게요. 사용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료랑 포장재는 품질 부분
에서 적절한 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예, 그렇고요. 보시면 482번에 3번도 한번 볼게요. 물질의 정해진 사용기한이 지나면 안전성을 위해 해당 물질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한다 그랬어요? 저기 재평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틀렸고 최대 사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처음에 원료랑 포장재의 사용기한을 할 때 내가 원료 내가 화장품 공장 돌리는 공장장이에요. 그럼 원료나 포장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입고한 다음에 그 발주를 넣을 때는 최소 발주량을 넣는데 우리 공장에 일단 들어오면 얘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사용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예, 최대로 환경 문제도 있고 이거 뭐 다 폐기할 수도 없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483번 검체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검체 채취란 포장재를 제외한 것들을 채취하는 것이 아닌데 포장재를 채취하는 것도 검체 채취예요. 검체 채취는 제조 작업자에 의해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는 입증된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검체 채취는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제조 작업자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격만 갖춘 사람이면 됩니다. 검체 채취 후에는 혼란의 위험을 피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태를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그렇죠. 3번입니다. 검체 채취는 품질 보증 부서가 아니라 품질 관리 부서가 하는 거고요. 검체는 하루에 제조된 양을 대표하는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그랬는데 검체는 제조 단위를 대표해야 합니다. 예, 하루에 제조된 양이 아니라 제조 단위. 그래서 제조 단위, 이제 배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제조 번호를 대표하는, 예, 제조 단위나 제조 번호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 돼요. 다음 484 검체 채취랑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검체 채취를 실시할 때는 주의를 정리하고 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쵸?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검체 채취를 했다고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미생물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검체 용기를 미리 멸균한다. 그쵸? 검체 용기는 용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체 채취 후 바로 라벨을 붙여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요. 검체 용기에는 용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검체 채취 전에 라벨을 붙여놓아야 되겠죠. 검체 채취 후에 라벨을 왜 붙이나? 검체 채취 전에 라벨을 미리 붙여놔야 됩니다. 4번입니다. 검체는 일반적으로 제품 시험이 종료되고 그 시험 결과가 승인되면 폐기한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보관용 검체의 경우에는 달라요. 사용기한 플러스 1년, 그리고 저기 제조일 플러스 3년이었죠. 자, 485 완제품의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양을 제조 단위별로 보관하며 이것을 뭐라 하냐? 보관용 검체라 했었죠. 그래서 사용기간 플러스 1년, 제조일 플러스 3년이었죠. 보관용 검체는 완제품의 그 검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최종 다 만들어진 화장품 완제품의 검체를 뭐라고 한다? 보관용 검체. 5글자 외우세요. 486 볼게요. 보관용 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제조 단위를 당연히 대표해야 되고요. 니은 볼게요. 적절한 용기로 마개로 포장되거나 사용기한이 표시된 동일한 용기 마개의 완제품 용기를 포장한다 그랬는데요. 그 적절한 용기 마개로 포장하거나 사용 기한이 표시된 동일한 용기가 아니라 그 마개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야 되냐면 사용 기한이 아니라 제조 단위가 써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조 단위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볼게요. 아니 디귿 그쵸. 디귿 해볼게요. 제조 단위, 제조 번호, 그리고 사용 기한으로 확인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조 단위, 제조 번호, 날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사용 기한을 날짜로 바꿔주세요. 시판용 제품의 포장과 동일해야 되고요. 사용기간 플러스 1, 제조일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이 틀렸고. 자, 487. 다음 중 보기를 참고해서 기준 일탈이 처리되어 재작업되는 제품의 순서는 뭐냐? 맨 처음에 기준 일탈이 됐어요. 그래서 재작업이 되는 거는 이제 기준에서 일탈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맨 처음에 시험 검사 측정해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온 다음에 기준 일탈을 조사해요. 이게 진짜 기준 일탈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시험 결과 측정값이 틀림없습니다를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 리을 조사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 일탈을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기준 일탈에 불합격 라벨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격리 보관을 합니다. 격리해서 보관한 다음에 재작업을 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88
제작업 처리할 때는요, 실시에 제한을 하는 것은 제조 책임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작업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들었는데 제작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작업의 처리의 실시는 품질 보증 책임자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제작업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이는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제작업 실시 시에는 발생한 모든 일들을 제작업 제조 기록서에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요. 통상적인 제품 시험보다 더 많은 시험을 해야 돼요. 제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 제품 품질에 대한 좋지 않은 경시 안정성에 대한 악영향으로 나타날 일이 많기 때문에 제품 분석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요. 제품 분석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요. 제품 안정성 시험이죠. 그래서 경시 안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경시 안정성이죠.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 안정으로 바꿔주세요.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품질이 확인되고 품질 보증 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제작업품은 당연히 출하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489 볼게요. 위탁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제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CGMP로부터 위탁 제조하는 것을 권장하죠. 이거 앞에서 봤었죠. 수탁업체의 공정이 CGMP를 따르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수탁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을 소유함을 증명하는 그런 문서에 양측이 서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위탁업체에게 있습니다. 3번. 위탁업체랑 수탁업체는 상하 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똑바로 해라.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능력평가, 기술 이전, 감사를 실시. 이거 맞아요. 위탁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제조품의 품질 보증은 수탁업체에게 추구한다. 제조품의 품질 보증은 어쨌든 결국 그 품질 보증에 대한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최종은 얘네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탁업체에게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보증 같은 것은 위탁업체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추가하는 위탁업체, 품질 보증 같은 건 위탁업체에게 있다라는 거죠. 4번 틀렸습니다. 제조 및 CGMP 준수에 관하여는 위탁업체의 평가 및 감사를 받아들인다. 평가 및 감사를 위해서는 제조의 결과를 모두 문서로 남기고 수탁업체의 모든 데이터는 당연히 위탁업체에게 이용이 가능해야 했죠. 다음 중 중대한 일탈이 아닌 것은 일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대한 일탈과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 있다라는 건데요. 중대한 일탈이 아닌 것은 뭐가 중대한 일탈이고 아닌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문서랑은 다른 방법으로 실시된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 됩니다. 생산 작업 중에 설비 기기가 고장 나거나 정전이 난 경우. 당연히 이거 중대한 일탈이죠, 이것도. 벌크 제품과 제품의 이동 보관에 있어서 보관 상태에 이상이 발생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연히 품질에 이상이 있으니까 중대한 거고요. 제조 공정에 있어서 원료 투입에 있어서 동일한 온도 설정 하에 투입 순서에서 벗어난 경우. 이거는 동일 온도 설정 하에 있었기 때문에 투입 순서가 1번 넣으세요, 2번 넣으세요, 3번 넣으세요. 자, 물에 우리는 설탕 소금물을 만들 거야. 자, 물 50ml에 설탕 50g 넣으세요. 소금 50g 넣으세요. 설탕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먼저 넣었다. 상관없죠. 똑같은 설탕 소금물인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일탈은 아닙니다.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절차서랑 다른 걸 했을 때 이것도 당연히 중대한 일탈이겠죠. 491 중대한 일탈인 걸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에 있어서 벗어난 정도가 10% 이하다. 10%를 초과하면 중대한 일탈인데요. 10% 이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 이러면 이제 중대하지 않은 일탈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보다도 상위 설정의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했는데요. 400 여기 어디야? 여기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보다 상위 설정의 관리 기준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건 중대한 일탈이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좀 보시면 어디죠? 이게 관리 규정에 의한 여러 가지 관리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도 있을 거고 습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 이제 상위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범위를 좁힌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방금 중대한 일탈이라 했나요?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대하지 않은 일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대하지 않은 일탈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가 어디 갔어? 이 화장품을 만들 때 50에서 55도, 안 써지냐 왜? 50에서 55도 사이에서 여러분 이걸 만들어야 돼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도 상위 설정, 그러니까 범위를 좁힌, 예를 들면 52도에서 53도 사이로 만들었어요. 범위를 좁혔죠. 이거의 관리 기준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일탈일까요? 아니죠. 이건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죠. 공장장님이 잘못 보고 52에서 53도로 더 세밀하게 했대. 근데 50에서 55 사이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죠. 자, 디귿. 생산 작업 중에 설비 기기의 고장, 정전, 이거 중대한 일탈이고요. 검정 기한을 초과한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설비 보증이 표준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검정 기한을 초과해서 검정을 안 했는데 이 설비는 문제가 있는 설비인가 봤더니 설비가 문제는 없었다. 그럼 상관이 없죠.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고, 작업 환경 시 작업 환경이 생산 환경 관리에 관련된 문서에 제시된 기준치가 벗어났을 경우, 작업 환경이 생산 환경 관리에 관련된 문서에 제시하는 기준, 이건 중대한 일탈이겠죠. 그리고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설정, 이거 중대한 일탈. 미음 비읍도 중대한 일탈이고. 그럼 491번은 답은 몇 번이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중대, 이거 중대, 이거 중대, 리을. 이거는 중대가 아니었죠. 상위로 했으니까.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뭐야, 답이 없나? 91번. 중대한 일탈인 걸 고르라. 아, 중대한 일탈을 고르라고? 그럼 답은 디귿, 미음, 비읍. 3번인가요? 3번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중대한 일탈, 중대하지 않은 일탈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중대한 일탈의 예시이다. 유틸리티에 관한 일탈의 예를 메모하여서. 중대한 일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생산 공정상의 일탈의 예가 있고, 품질 검사에 있어서의 일탈의 예가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에 관한 일탈의 예가 있어요. 유틸리티는 뭐냐면 환경이에요. 작업 환경 같은 거. 이런 것이 유틸리티인데요. 그래서 작업 환경이 생산 환경 관리에 관련된 그런 문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벗어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건 4번밖에 없죠. 답은 4번입니다. 유틸리티라는 단어의 정의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환경이란 뜻이죠. 자, 493번 볼게요. 중대하지 않은 일탈의 예시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중대하지 않은 일탈 뭐라 그랬어요? 이런 문서, 이건 중대한 거죠. 문서를 어겼다. 그리고 동일 온도의 설정하에서 투입 순서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 소금물이라고, 소금 설탕물, 설탕 소금물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답 2번이고, 공정관리 기준에서 두드러지게 벗어나서 품질 결함이 예상, 이거 중대한 거고. 다음, 품질 영향을 미친다. 이거 중대한 거. 제시되는 기준치를 벗어났다. 중대한 거죠. 자,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중대하지 않은 일탈인데요. 몇 퍼센트 이하? 이게 뭐예요?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에 있어서 설정된 기준치에서 벗어난 정도가 10% 이하인 경우는 에다가 품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경우는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라고 했죠. 10이죠, 10. 자, 495번 볼게요.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지는 않은 일탈 중에 생산 공정상의 일탈에 의해했는데 환경이란 말이 있어. 환경은 유틸리티죠. 이거는 유틸리티에 관한 그런 일탈의 예니까 1번이 틀렸죠. 작업 환경, 이건 1번은 생산 공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작업 환경은 유틸리티에 관한 예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496번 보겠습니다. 일탈 처리의 흐름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의 일탈이 만약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일탈을 발견하고 처음에 평가를 하죠. 초기 평가. 미음, 미음, 미음. 그 다음, 그리고 즉각적으로 수정 조치를 해야 되겠죠. 미음, 디귿. 다음에 1번이네요. 그리고 나서 즉각적인, 아니, 그 다음 SOP에 따른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문서에 따라서 여러분 원인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의 근본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레포트를 작성한다.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레포트, 그러니까 심할서 비슷한 거겠죠. 레포트를 작성한다. 1번. 497 볼게요. 497번은 보기에서 설명한 일탈 흐름 단계는 각 부서 책임자를 조사를 실시하고, 각 부서는 일탈이 언제 어디서, 이거 일탈 조사하는 거네요. 그죠? 조사하는 거니까 이건 답이 2번이죠. SOP에 따른 조사. 이런 문서에 따라서 조사하고, 원인 분석하고 예방, 왜 했는지,
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왜 이게 일어났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거는 2번 단계겠죠. 다음 498번. 어떤 단계냐? 각 부서 책임자는 일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이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책임자는 의심이 가는 제품을 격리하고 일탈 내용을 통보한다. 이거 뭡니까? 당연히 몇 번이겠어요? 498번은 1번이죠.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제 셧다운 하는 거잖아요. 일탈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하고,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 조치하는 거죠. 격리하고 통보하는 거. 이런 거는 수정 조치를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일단 1차적인 조치죠. 49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탈 처리의 흐름 단계는 각 부서 또는 QA 책임자는 관련된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절차에 따라 SOP를 보관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분석한다. SOP를 보완한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결국 SOP라는 이런 문서를 보완하는 단계는 뭘까요? 어떤 단계일까요? SOP를 이렇게 나중에 이거는 모든 일이 다 하고 마지막이죠. 그래서 SOP에 따른 조사 이거를 고르시면 안 돼요. SOP가 있다고. 왜냐면 이거는 SOP를 바꾸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SOP로 조사를 하는 거는 2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든 단계가 다 끝나고 SOP 이 문서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단계. 무슨 단계입니까? 맨 마지막 단계 어디요? 문서 작성, 문서 추정 및 경향 분석이었죠. 자, 500번.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소비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품질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기여할 수 있다. 품질 및 안전성, 이거 세트 단어라는 거 여러분 꼭 암기하세요. 이거 별표 100개입니다. 품질 안전성은 2회에도 나오고 4회에도 나왔나요? 여튼 2회는 100% 나왔고요. 이거 객관식으로도 나온 거니까 여러분 꼭 암기해 두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